평생학습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이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극복의 길이 결국은 평생학습에 있고 이 평생교육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새로운 계기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입니다. 오늘 서울 평생교육정책포럼 질문 있어요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 10여 분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건가에 대해서 평생교육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코로나19 시대 건너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2월 달쯤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10월 말인데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참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나날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택배 배달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돌아가신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그 택배 기사님들 돌아가셨다는 얘기들이 더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또 우리 사회에 있었던 홀로 사시는 분들의 슬픈 소식들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6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소위 고독사들이 그동안에 있었지만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또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집에 둘이 남아있던 형제들이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 않고 홀어머니께서 일하러 나가신 사이에 형제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만 이제 불이 나가지고 큰 화상을 입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실제로 가게를 폐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이 많이 폐업해서 그분들이 쓰시던 이제 식당의 그릇이나 혹은 큰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중고 시장에 내다 파시는데 옛날 같으면 그렇게 팔린 것들을 중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팔고 이런 일들이 활발했는데 이제는 더 팔리지 않아서 창고가 가득 찼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 우리 사회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둘 다 학교를 이제 제대로 가지를 못하죠. 아침이면 이제 선생님하고 줌으로 조회하고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온라인 자료를 보면서 혼자 공부합니다. 그래도 뭐 저희 집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또 그 잔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만 혼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러면 집에서 공부를 잘 해가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잘 못하니까 소위 성적이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저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거나 또 중고등학교의 저학년일수록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녔더라면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이어갔던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 그걸 못해가지고 신문기사에서 말하는 대로 1등과 꼴찌만 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집에서 잘 돌보는 아이들은 그냥 그럭저럭 공부를 계속 유지하고 또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간쯤에 있는 아이들과 공부를 그동안 이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했어야 하는 공부들을 잘 못하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걱정이 되게 큽니다. 이렇게 누적된 학력의 결손이 이게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내년, 후년, 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도 이렇게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게 이후에 공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교육계의 큰 과제입니다. 평생교육도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평생교육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사회에서 확장됐지만 실제로 상당히 약한 모습들이 그동안 또 누적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학습 참여율이 그동안 많이 향상됐습니다. 2007년에 관련 통계가 나왔을 때 한 20% 후반대의 참여율이었는데요. 지금 2020년에 이르를 때 이제 4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15% 이상 참여율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 참여율을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다 알려진 대로 그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또 성별 연령에 따라서 또 학력에 따라서 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참여의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고 이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정책적으로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평생학습의 어떤 참여율에 있어서의 이 참여 시간이나 일종의 참여의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는 많아졌지만 참여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 늘었다고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참여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평생학습에 이렇게 내가 한 번이라도 가는 분들은 늘어나지만 개개인들이 평생학습에 투자하는 시간들은 지난 10여 년을 보면 이 그래프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실제 평생학습이 얼마나 큰 소위 돈을 쓰는가, 경비를 쓰는가 이렇게 보면 2007년에 100원을 썼다 그러면 사실은 2019년에는 그 돈의 액수가 60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오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 숫자도 늘고 또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사실은 평생학습 참여 시간을 보면 2007년에 100시간 참여했다면 2019년에는 58시간을 참여한 셈이고요. 또 2007년에 100원의 돈을 개인이 부담했다면 2019년에는 125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쓰는데 참여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25세 이상 성인들 전체 규모에서 볼 때 참여 시간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이 시간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평생학습에 참여해가지고 본인이 성장한다거나 어떤 역량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걸 국가 전체적으로 또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그런 건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세대별로, 연령별로, 또 성별로, 또 소득별로 이렇게 보면 이 격차가 상당히 커서 전체적으로도 뭔가 더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도 잘 맞지 않는, 특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이 있는데요. 이 6대 영역으로 봐도 사실은 점점점 영역 간의 격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시민 참여와 관련된 교육은 거의 뭐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고요. 또 반면에 문화예술 교육이나 어떤 직업능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직업능력 교육이나 이런 것은 완만하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교육들은 별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이런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동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평생교육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한계들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닥쳤는데요. 이게 닥치면서 우리가 사실은 발빠르게 위기 대응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기도 하고요.
또 그 사이에 앞서가는 평생학습 도시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은평구나 고양시나 이런 데서 하는 곳에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시민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귀한 경험도 했습니다. 또 이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대응들도 다각도로 또 모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실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한가운데 있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평생교육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한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화두를 던지고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 온라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어쨌든 발빠르게 전환해가지고 평생교육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과 함께 이제 블렌디드된 모양새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요. 열심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또 이 문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평생교육이 전달될 때 누가 이것에 참여하고 누가 또 소외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다 아는 대로 이 안에 격차가 여전히 있습니다. 연령별로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령층은 일반인의 60%대 정도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다든가 혹은 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에 접근하는 어떤 역량들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유지를 하려는 노력들도 현장에서는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문해교육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온라인으로 문해교육을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서 여러 학습관들 또 민간의 기관들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큰 교실에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못 모이니까 나오시는 날짜를 조정하고 또 소수의 분들이 모여서 거리두기를 하고 수업을 하고 이랬습니다. 또 학습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게 진짜 필요하니까 이 학습관들이 문 닫았을 때 참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학습 동아리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낮아지면 학습관에 모이셔가지고 그동안 못 나누셨던 것들 나누고 또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가 여러분 이 감염병 확산 때문에 또 높아진 적도 많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온라인이 답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전에 이 인류가 겪었던 큰 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100년쯤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큰 기술을 갖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이 만병의 통치약은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쯤 전에 캐나다에 있는 제니퍼 켈란드라는 분이 어느 학교에서 발표한 글인데요. 이 원격으로 학습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온라인 학습의 신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포용적이고 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집에 그런 기기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온라인이 격차를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그 점에 우리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학습이 접근 가능하고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 망을 가지고 쓰는데 이게 먹통이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또 유연하다고 하지만 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제공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그냥 학습자들이 종속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온라인 학습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온라인에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충분한 사실은 투자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더 빠른 온라인 속도를 좀 누리고 싶은데 저희 아파트에 들어오는 온라인 그 광 케이블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속도를 높여달라고 하니까 통신회사에서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변명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게 또 온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학습만 우리가 반드시 뭐 최고의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또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평생교육 안에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약한 고리들이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또 열심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젠간 이 위기를 극복할 텐데요. 이 극복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약한 고리를 두텁게 하는데 평생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건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재정 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입니다.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참여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현상, 또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평생학습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라는 새로운 정책적인 화두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평생학습 기금이 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길게 좀 어떤 제 바라는 꿈 같은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이 태어나서 출생을 신고하면 출생 신고와 더불어 평생학습 계좌가 자동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기념해서 부모님한테는 장려금을 드리고 신생아에게는 평생학습 씨앗금이 신설계좌에 자동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을 우리 사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 비율은 이 계좌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소득 수준 이하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방과후 학습 바우처를 조금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언제든 어디서든 이 돈을 좀 찾아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들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학교 이탈 청소년들에게 표준교육비를 평생학습 계좌에 국가에서 넣어주면 학교 밖에서 이 청소년들이 학습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바깥에서 학습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졸하고 또 대졸 뒤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취업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조금 더 돈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졸 취업자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대학 졸업장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대학 가고 싶을 때 그 돈으로 대학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한 이후에 우리 모두 연말정산하고 뭐 종합소득 그 정산을 합니다. 이때 국가에 이제 환급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그 세금들의 일정 비율을 좀 자기 계좌에 적립해서 필요할 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습 휴가 제도가 생겨서 평생학습 계좌에 있는 돈 가지고 공부 좀 원할 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소득세를 5년, 10년, 20년, 30년 납부할 때쯤에 뭔가 좀 이 계좌에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생애 전환기를 맞이할 때 공부를 해서 평생학습해서 이런 걸 좀 준비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공헌이 우리 사회에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경우에 평생학습이 개인의 만족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된다거나 또 스스로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삶에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문화가, 평생학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사회 갈등들, 또 사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픔을 당할 때 뭔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평생학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가는 어떤 역량 있는 시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입시나 상급 학교 진학에 학교에서의 학습이 발목을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평생학습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서 필요한 학습들을 길어올리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습들을 이제 찾아서 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새로워지는데 기여하는 게 저는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학습 시민은 비판적인 사유를 결국은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평생학습하면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또 평생학습하게 되면 뭔가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 평생학습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소소한 생활의 공예품들 보면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만드는 곳에까지 이르거든요. 그걸 또 많은 분들에게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이런 창조적 결과물들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평생 학습하게 되면 결국은 학습의 근본 원리라는 것이 나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학습의 근본 원리는 사회적인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이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체되어 있고 어려움, 특히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이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극복의 길이 결국은 평생학습에 있고 이 평생교육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새로운 계기일 것 같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지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저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미래를 내다보고 인류가 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다라는 것에 좀 자신감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위로하고 또 견디고 또 서로 돌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좀 평생교육이 앞으로 어떤 공헌을 할지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기를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평생교육정책포럼 질문 있어요에서 뵙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많은 질문 남겨주세요. 그날 같이 더 많은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